네, 안녕하세요. 2021-0546 양화원입니다. 오늘은 총이치공학 중간고사인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로는 첫 번째로 메타버스란, 그리고 두 번째로 메타버스의 종류 4가지와 세 번째로는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인 메타버스란에서는 정의와 장점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의 종류에서는 첫 번째로 증강현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이프 로깅, 세 번째로는 거울 세계, 네 번째로는 가상 세계에 대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선 메타버스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저희 이제 메타버스에는 가상세계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UGC, 즉 User Generated Content가 상품으로서 가상통화를 매개로 유통되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는 그동안 가상현실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진보된 개념의 용어로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가상 공간에서는 서로 다른 등장인물들은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대리자들, 즉 아바타들로서 인과적 교류를 하고 현실 세계의 은유를 사용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제한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메타버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대체한다는 가상 세계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메타버스는 닐 스티븐슨 작가가 1992년도에 쓴 소설인 스노우 크레이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스노우 크레이시 소설의 주인공인 히로는 현실 세계에서는 피자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메타버스 세계에선 세계 제일의 관객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소설에서 메타버스는 고글과 이어폰을 통해 만들어낸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약 30년 전의 소설이 지금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페이스북 또는 카카오톡, 구글맵 이런 것 등 모두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메타버스에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의 장점에 대해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메타버스 하면 드시는 생각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은 보통 메타버스, 가상현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현실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가상 공간, 가상 현실이 메타버스의 장점 중 하나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는 첫 번째로 가상 공간을 제공해 주어 비대면으로도 현실 세계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온 나라를 뒤집은 시기에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비대면으로 현실 세계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어 큰 인기를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도 메타버스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여기 써져 있는 것과 같이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된다는 점입니다. 가상 공간이 아닌 현실에서는 저희가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 장소에 가는 거리, 그리고 그 장소까지 가기에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만나서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가상현실에서는 누군가를 만날 때는 현실 세계보다는 조금 더욱더 적은 시간과 비용이 저는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이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가상현실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어디든 가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곳을 가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현실 세계에서와 가상 세계가 배경 차이가 많이 나서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현실에서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더 나은 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무리 섬세하고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현실 세계만큼은 못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같이 기술이 발달하여 가상현실에서 최대한 실제 배경과 비슷하게 만들어 고객들의 만족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메타버스의 정의와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의와 장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저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 PPT에 메타버스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종류를 한번 여러 가지 종류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우선 메타버스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증강현실이 있습니다. 증강현실이란 이제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환경의 가상의 사물이나 이런 환경을 덧입혀서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 또는 그런 기술로 조성된 현실을 뜻합니다. 이러한 증강현실의 사례 중에 하나는 최근에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앱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이제 길거리나 공원을 걸어 다니면서 GPS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세계의 포켓몬들이 등장을 하는데 스마트폰 화면상에서는 마치 현실 세계의 포켓몬이 나타난 것처럼 표시가 되어 이제 나타난 포켓몬에서 포켓몬볼을 날리면은 포획을 할 수 있는 이런 재미난 게임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스노우와 스냅챗 어플입니다. 스노우와 스냅챗을 이제 촬영을 할 때 얼굴을 가공할 수 있는 카메라 앱인데요. 기존의 사진이나 동영상은 촬영한 후에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가공해야만 했지만 이제 이렇게 스노우와 스냅챗 어플을 이용하는 AR을 활용하는 카메라 앱인 스노우나 스냅챗 등을 사용을 하면 이제 가공된 상태를 스마트폰 화면에서 확인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까지 가공된 상태로 할 수 있는데요. 가공할 수 있는 기능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독특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스스로 저희가 가공되는 그런 필터들을 만들 수도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최근에 이제 이케아에서는 가상으로 가구를 집안에 배치해 볼 수 있는 증강현실, 즉 AR 앱인 이케아 플레이스를 출시했다고도 합니다. 이 앱은 이케아 제품을 3D로 구현을 해서 실내 공간 크기에 따라 비율이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집이라는 현실 세계에 가상으로 가구를 미리 배치해 볼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진 앱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도 앱을 이용해서 가구를 미리 배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증강현실은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거는요. 이제 두 번째 종류로 라이프 로깅이란 개인의 일상을 인터넷 또는 스마트 기기에 기록하는 것으로 일상이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라이프 로그라고 하며 이러한 라이프 로그를 남기는 행위를 라이프 로깅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로깅의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가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개인 계정으로 그 개인 공간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감정 등 다양한 것들을 기록하는 활동을 봤을 때 이제 라이프 로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라이프 로깅의 두 번째 사례로는 요새 굉장히 핫한 운동 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이키 런 클럽 그리고 야핏이 있는데요. 나이키 런 클럽은 이제 앱을 작동하고 달리면 GPS를 통해 자신이 달린 거리와 코스를 지도 위에 이제 보여주고 러닝 페이스 그리고 위치, 거리, 고도, 심박수, 시간 등을 기록하고 보여줍니다. 또한 애플 회사에서 출시한 애플워치와의 연동으로 나의 운동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록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나에게 필요한 정보도 알려주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또 야핏은 가상 화면을 띄우고 실내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아주 대표적인 라이브 로깅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집에서 야심차게 실내 자전거를 구매를 하였지만 옷걸이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앱입니다. 야핏은 메타버스 라이브 로깅과 미러 세계를 잘 접목하여 태블릿 등에 연결하여 세계 곳곳을 구경하며 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요.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지루한 분들은 같은 시간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연결을 하여서 함께 경쟁하며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연결되어 운동을 한다면 더 이상 실내 자전거도 목걸이로 전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재출시된 싸이월드도 라이프 로깅에 해당하는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싸이월드에서도 이제 이용자는 미님이라는 아바타를 만들고 자신만의 공간인 미니홈피를 꾸미고 여기에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기술들 또한
메타버스의 기술을 잘 접목한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세 번째 종류가 되겠는데요. 거울 세계가 세 번째 종류입니다. 거울 세계란 현실 세계의 풍경, 거울 세계란 이제 현실 세계의 풍경, 모습, 정보, 구성 등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반영한 가상 세계를 뜻합니다. 거울 세계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목하는 메타버스인데요. 거대한 지구를 스마트폰이라는 아주 작은 화면에 축소한 지도 앱을 보면서 길을 찾는 것이 바로 거울 세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많은 음식점을 한 곳에 모두 모은 배달의 민족이나 수많은 숙소 정보를 보여주는 호텔 예약 앱 등도 거울 세계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이 거울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배달의 민족은 우아한 형제들에서 운영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로 2010년 6월에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6월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배달의 민족은 사업 초기에는 공격적인 마케팅 투자로 인해 굉장한 적자를 기록을 했으나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음식 배달앱 시장 점유율 증에서 50%를 넘겨서 경쟁 서비스인 요기요, 배달통 그리고 쿠팡이츠 등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현재 국내 음식 배달 서비스를 배달의 민족이 이제 반독점을 하는 상황인데요. 배달의 민족은 예전부터 전화 배달을 많이 해서 먹던 중국집 음식, 그리고 패스트푸드, 족발집도 있고, 보쌈, 이런 것 등을 초기 배달 아이템으로 시작을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배달의 음식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파스타나 초밥, 커피 한정식 등까지 배민 라이더스라는 프리미엄 배달 서비스를 통해 배달 대상 아이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그 후 반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기본 생필품까지 추가하여 배달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업주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며 현실 세계를 거울 세계에서 중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울 세계에서 만들어진 배달의 민족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 식당 시스템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공유 주방의 등장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 주방은 전통적인 식당 사업 방식에서는 상상하기 아마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식 배달 메타버스가 커지면서 고객이 앉아서 식사하는 공간을 아예 없애고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공유 주방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장점이 많은 거울 세계도 단점은 존재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걸로는 후기, 평점 조작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배달의 민족, 에어비앤비 등과 같이 현실 세계를 거울 세계에서 중개하는 사업 모델에서 고객들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후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거울 세계가 제공하는 후기, 평점, 정보는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확장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후기, 평점, 정보에 관해서 끊임없이 조작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배달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쓴 불만글을 일부를 숨겨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식당들로부터 이제 돈을 받고 가짜 후기를 써주는 대행 업체들까지 생겨서 배달의 민족 측이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거울세계 메타버스의 전체 경제 규모가 더 커지길 바라는 욕심으로 참여하는 사업자, 즉 배달의 민족에 입점한 식당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업수보다 더 앞서갔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이런 자금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추가 비용에 관한 논란이 이런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추가 비용에 관한 논란도 굉장히 많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음식 카테고리별로 자신의 식당을 상단에 노출하는 광고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광고를 기재하는 알고리즘과 광고비를 이리저리 바꾼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식당 주인은 배달의 민족에 어느 정도 비율을 지불을 해야 하고 매출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배달의 민족을 통해 음식을 배달을 시키면서 배달료 이외에는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만 이제 식당 주인이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가 결국에는 소비자의 음식값에 포함되는 셈이어서 소비자가 배달의 민족 메타버스를 무료로 사용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식당 주인과 소비자 양측이 이제 메타버스에 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배달의 민족 앱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면서 처음 알게 되는 소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러한 메타버스 속에서의 이러한 현실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종류로는 가상세계가 있는데요. 가상세계란 특정 장소나 상황을 3차원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로 마치 실제 존재하는 환경인 것처럼 가상의 환경을 제공하여서 실제 현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가상세계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증강현실이 현실 위의 무언가를 겹친 것이라면 이제 가상세계는 현실에서는 없는 새로운 세계를 의미를 합니다. 대표적인 가상세계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유행하고 있는 VR 기기를 이용하여 즐기는 세계가 대표적인 가상세계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라는 게임도 대표적인 가상세계의 게임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바타를 이용해 가상세계 안에서 스스로 게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게임을 즐기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는 이미 전 세계 이용자가 1억 5천만 명을 넘었으며 미국 어린이의 70%가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로블록스 가상세계 안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고 게임이나 사냥 등 현실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가상세계 좋은 예시로 이번에 산림처에서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국민 참여형 나무 깎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상세계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상세계에서 나무를 심음으로 이제 실제 산불 피해지에 나무가 심어지는 아주 좋은 캠페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캠페인의 추진 배경으로는 기업의 탄소 중립을 위한 ESG 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의 관심도 향상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두 나무와 산림청 간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비대면을 통한 내 나무 걷기 캠페인을 추진하여 매년 식목일 기념으로 봄철에 나무 심기 분위기를 조성 및 확대를 위해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 기업인 두 나무의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에서 가상의 숲인 세컨포레스트를 만들어 5,000명의 나무 심기를 완료하면 산불 피해지의 1만 그루 복구 조림이 실현되고 이제 참여자들에게는 그루콘 즉 묘목 교환권이 5,000매 배부된다고 합니다. 비록 캠페인은 끝났지만 산림 정책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국민 참여형 탄소 중립 활동의 첫 사례이며 경북 산불 피해지의 나무 심기 활동을 통한 산림 복구로 ESG 경영을 실현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나무 시장에 묘목 생산 업계가 활성화되는 아주 좋은 가상세계의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세계에도 단점은 존재하는데요. 지금부터 메타버스 범죄 사례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네이버 Z가 2018년에 8월에 출시한 서비스인 제페토를 약 3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둔 국내 대표 가상세계 플랫폼인데요.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대부분 10대 유저들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7세부터 12세가 50%를 차지하는 만큼 정말 어린아이들의 놀이터로 활용이 되는데 현실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 아이들은 아바타를 이용해서 화려하고 멋진 다양한 공간이 펼쳐지는 제페토 월드 속을 누비고 다니면서 다양한 아바타들과 소통도 하고 게임을 얻은 즉 코인을 이용해 예쁜 액세서리나 옷 등을 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진난만한 메타버스 월드 속에서도 범죄가 일어나는데요. 심지어 비대면인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즘은 현실 속의 나보다 가상 속의 내가 더 중시되는 시대인데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현실 세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가상 세계에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것에 대한 법적 체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1993년 최초 온라인 멀티 유저 게임인 MDU 속 유저가 성희롱을 당해서 가해자가 게임 아이디를 박탈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비대면 세상 속 범죄에 대한 화두가 떠오르면서 논쟁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저희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인데요. 이제 11살 여자아이가 메타버스 안에서 한 아바타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이렇게 아바타와 소통을 하고 선물도 주고받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 아바타가 아이에게 특정 포즈와 포정을 짓는 사진을 요구를 하거나 아이의 개인 정보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11살 아이에게 하기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말들을 쏟아내면서 결국 여자아이가 19세가 되면 결혼을 약속하는 서약서까지 쓰게끔 했다고 하는데요. 그 상대는 다름 아닌 30대 중반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고
11살의 아이에게는 나이를 숨기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형폭력 범죄는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성폭력 범죄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드린 사례는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이 되는 범죄로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16세 미만이 대상자였다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늘 메타버스에 관해서 많은 종류와 정의, 장점, 단점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에 대해 저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메타버스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 중간 과제를 받기 전까진 메타버스가 정확히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간고사를 그 중간 과제를 하면서 메타버스의 정의 그리고 장단점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이 메타버스가 접목이 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고 나니 메타버스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생각을 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메타버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얼마나 현실처럼 실제감을 구현하느냐, 그리고 높은 몰입감을 주느냐가 기술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화질의 기술과 고도화된 디스플레이, 그리고 현실감 있는 그래픽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상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많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소소한 게임이나 앱으로부터 사람들의 삶이 윤택하고 더 좋아진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메타버스가 좋은 기능을 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들도 우리가 좋은 메타버스를 이어가려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닌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어 가려면 더욱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 방도를 찾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금 새로운 것이다 보니 조심성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활발하게 행동을 실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2021-0546 양마원 종이지공학 메타버스 세상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